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이혼을 한 번 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이혼은 없다던데 저의 이혼 역시도 말로 늘어놓자면 긴 밤을 다 지새워도 부족할 만한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혼한 이유를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바로 남편의 외도라고요. 사실 애초에 남자라는 동물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는 게 널리고 널린 일이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만은 절대로 그런 인간이 아닐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저는 그 인간을 믿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했던 것은 물론이었고 저도 당시에는 남편을 사랑했었으니까요. 게다가 사랑을 하는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아내인 저에게 그런 쓰레기 같은 짓으로 상처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가 바로 제 남편 놈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뒤통수를 거하게 맞은 채로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악몽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기도 전에 이혼이 더 먼저였죠. 거기서 제 이야기는 배드 엔딩으로 끝이 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혼하고 돌아보니 속 시원한 분풀이를 하지도 못했거든요. 설령 분풀이를 했다고 해도 앉은 자리에서 하루쯤에 뒤통수를 맞은 저의 속이 제대로 풀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늘이 지켜보고 있으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제 전 남편 놈은 이혼할 당시에 상간녀에게 한 번 더 뒤통수를 맞아 어느 정도의 벌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의 가정을 깨트린 상간녀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전보다 더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살던 상간녀에게도 천벌이라는 걸 받을 시간이 오긴 하더라고요. 이건 전부 다 기막힌 우연과 타이밍의 덕분이었죠. 어쩌면 그 우연마저도 본인이 스스로 불러일으킨 업보일 수도 있었고요. 지금부터 한번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대학 졸업반이던 시절에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났었어요. 저보다 3살이 더 많은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친오빠의 친한 친구였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단 생긴 게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아마 이게 이유 중에 가장 컸던 것 같네요. 하지만 상대방이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했고 2번만 더 만나보라는 친구의 간곡한 권유에 어쩔 수 없이 3번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사람의 매력을 알아가게 되었죠. 첫 만남에서 얼굴만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대화를 길게 이어갈수록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배려심도 넘치고 무엇보다 저를 너무 좋아해 줬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이렇게까지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사귄 이후에 깊게 알게 된 그 사람의 성격은 제가 막연히 상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전에도 이 사람이 여자친구를 사귄다면 정말 잘해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정말이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누구보다도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왔어? 자취방으로 바로 갈 거지? 어, 오늘 너무 피곤하다. 오늘 쓰레기도 버리고 이불에 주스 쏟은 거 빨래도 해야 하는데. 피곤하면 집에 가서 일단 좀 자고 있어. 자고 일어나서 하면 되잖아. 안 그래도 1시간만 자야겠어. 지금 졸려서 아무것도 못해. 남자친구와 저는 각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자취방이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였어요.
당시에 남자친구는 막 첫 직장에 취업을 한 상태였고, 저는 막 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한 뒤에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모교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딱히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어도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언제나 녹초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엎어져서 정신없이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뜨고서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렁각시라도 다녀간 것처럼 집이 깨끗해져 있었거든요. 산더미같이 쌓여있던 설거지도 모두 정리되어 있고 냉장고 아니며 방 안까지 굴러다니던 쓰레기들도 전부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쏟았던 이불도 빨래가 되어 있었고요. 이불에서 집 앞 빨래방 특유의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걸 둘러보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어났어? 지금쯤 일어나야 새벽에 또 자지. 혹시 우리 집 왔다 갔어? 성미 너 그렇게 잠기가 어두워서 어떡하냐? 진짜 신기하다. 뭐야, 진짜 이거 오빠가 다 치워놓고 간 거야? 나 아니면 누가 치워? 너 피곤하다길래 내가 도와주려고 들렀다 갔지. 뭐야, 감동이다 진짜. 그게 아마 제가 남자친구에게 정말로 놀랐었던 첫 순간이었을 겁니다. 제가 원래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기가 어두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학교에 갈 때 알람도 정말 제일 큰 소리가 나는 시계로 10개쯤 맞춰놓고는 했고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못 일어나는 게 더 심했죠. 그러니 남자친구가 집을 치운다고 아마 엄청 왔다 갔다 했을 텐데도 저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무려 2시간이 넘게 꿀잠을요. 남자친구는 오죽했으면 저러고 잘까 싶어서 저를 깨우지도 않고 집만 치우고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남자친구에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머쓱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귀찮다고 해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남자친구만큼은 피곤하지는 않았을 텐데 싶었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회사와 반대 방향인 백수 여자친구네 집까지 걸어와서 집도 치워주고 빨래방 가서 이불 빨래까지 해주고 심지어 냉장고에 먹을 것까지 다시 사다가 채워놓고 갔더라고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동적이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작이었죠. 남자친구는 그 뒤로도 줄기차게 잊을만 하면 저희 집에 와서 우렁각시 노릇을 하다 가고는 했거든요. 그런 저의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냥 웃더라고요. 야, 그것도 연애 초반에나 반짝하는 거지.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잘해줄 때 지금은 즐겨. 내 전 남자친구도 딱 저랬는데 그 인간은 유통기한이 2달밖에 안 가더라고.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겠냐? 하다 보면 자기도 피곤해지고 그럼 알아서 슬슬 몸 사린다니까. 말하자면 처음에만 반짝 그러는 남자들은 차고 넘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연애 경험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요즘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면서 연애를 시작한다던데 저는 20살이 지나서야 겨우 첫 번째 연애를 했었고 그나마도 군대에 간다면서 제 3달을 채우지 못하고 거하게 차였었죠. 그 다음에 했던 2번째 연애에서는 상대방이 어학연수를 가서 장거리가 되는 바람에 연애 같지도 않은 연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이 3번째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 친구들은 새로 사귄 제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하건 간에 일단은 의심부터 하면서 지켜보라는 조언을 하기 바빴어요. 물론 그건 다 저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들이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지켜봤던 제 남자친구는 보통의 남자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대신 집안일을 해주는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빠, 이게 뭐야? 이거 커피 머신.
요즘 비 자주 와서 커피 사러 나가기 귀찮다고 했잖아. 어? 그래서 이거 사왔다고? 커피 머신 있으면 진짜 편하다던데. 보니까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집에 들였더라고.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좋다길래 진작부터 자기한테 하나 사줄까 생각하고 있었지. 이거 청소 귀찮은 것도 아니래. 봐봐. 간단하게 여기만 분리해서. 제가 커피를 하루에 무조건 2~3잔씩은 마셔야 할 정도로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는 자취방 근처에는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카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거의 눈 뜨자마자부터 커피를 마셨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멀리까지 다녀오고는 했는데 최근 들어 장마철이 되면서 비가 자주 와서 거기까지 다녀오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 말을 기억했다가 이렇게 선물을 사온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남자친구는 평소에도 제가 했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걸 꼭 기억하는 편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별 생각 없이 툭툭 내뱉은 혼잣말까지도 기억을 해서 필요하다 싶은 걸 선물로 사오고는 했죠. 정작 저는 그렇게 세심하지를 못한 데다 한번 들었던 것도 잘 잊어버리는 편이라 늘 챙겨주는 건 남자친구 쪽이었죠. 그런데 본인은 저를 그렇게 챙기면서 제가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챙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본인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면서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만 봐도 참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친구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모습도 아니었고요. 남자친구는 저와 연애를 하는 내내 거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애를 한 지 100일이 되었을 때나 연애를 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나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인지 서로에게 필요하다 싶은 걸 더 잘 알고 더 잘해주기만 했죠. 물론 저도 그 사람에게 그런 여자친구가 되려고 항상 노력했고요. 저희는 5년이라는 긴 연애 기간 동안 싸운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그냥 싸울 일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부분이 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도 너는 그렇구나, 나랑은 다를 수도 있겠네 하면서 넘어가는 편이었거든요. 둘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게 고민하지 않는 스타일이었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들거나 심하게 터치하지 않는 성격이라 가능한 일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만약에 어느 한쪽이 다른 걸 못 견뎌하는 타입이었다면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런 점에서 저희는 서로에게 성향이 잘 맞는 짝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안정적인 연애를 지속하다 보니 어느덧 저희도 결혼이라는 인생의 숙제를 고민해야 할 순간이 오더라고요. 일단 남자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데다 장남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어서 결혼하라고 하는 압박을 받고 있기도 했고요. 손을 보라고 하시는 말씀에 오래 연애한 여자친구가 있다고 밝혔더니 그럼 긴 말할 것 없이 얼른 결혼하라고 하셨다더라고요.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남자친구네 가족들은 처음부터 저를 환영하는 분위기셨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이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서로 다투지 말고 부부가 됐으면 최대한 서로의 허물을 이해하고 혹시라도 싸울 일이 생기면 또 금방 화해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형제니가 속썩이거나 말 안 듣거나 하면 우리한테 바로 이야기해요. 아이고, 그럴 일은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님. 사람 일 장담하는 거 아니다. 지금은 저렇게 큰 소리 쳐도 남자 믿을 거 못 된다니까? 아무리 내 동생이라도 예외는 아니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예비시댁 식구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만 해주셨고 남자친구의 누나인 예비 시누이는 무조건 제 편이라고 따로 연락처까지 주셨고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시누이가 어머니 역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누나 말을 엄청 잘 듣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받았던 인상은 식구들도 다 좋은 분들이시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비시댁과 얽힌 문제들로 결혼을 하기 전부터 다투다가 결국 파혼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비신랑과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 식구들 문제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요. 다행히 그 비극은 저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를 좋아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저희의 결혼은 물 흐르듯이 순조로웠습니다. 결혼식도 평소에 하던 것처럼 저희 둘이서 잘 의논해서 다툼 없이 치룰 수 있었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 저희의 결혼 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혼인신고도 했으니 이제는 정말로 유부녀 유부남이 됐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더라고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 내가 이제 아줌마라니. 왜? 지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아쉬워? 혼인신고를 너무 서둘러서 했나 싶기도 하고. 참나, 억울해도 못 돌려. 이제 헤어지면 이혼인 거 알지? 이래서 법적으로 얽히면 피곤해진다고 하는 거구나. 헤어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저희는 한동안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에 있는 서로를 향해 그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눈을 뜰 때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거든요. 농담처럼 주고받기는 했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결혼까지 하게 됐다면 이 결혼을 무조건 잘 지켜내야 한다고도 생각했죠.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당장 집안에는 저랑 가까웠던 사촌 언니도 1년 만에 이혼을 했고 막내 이모도 결혼한 지 15년 만에 이혼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는지를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한번 결혼을 한 이상 이혼은 없어야 할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힘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연애 때와 딱히 달라진 부분이 없었거든요. 이혼하는 부부의 90%가 1년 안에 이혼한다는 거 알아? 그렇게 많대? 아무래도 그렇겠지. 같이 살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당신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왜? 내가 다 이해하니까. 귀찮다고 밥 안 해도 이해하지. 주말에는 밖에 나갈 일 없다고 머리를 안 감고 있어도 이해하지. 밤에 코 골면서 자도 그런가 보다 하지. 옷을 구렁이 허물처럼 벗어놔도 내가 다 이해하지. 뭐? 어이없어 진짜. 남편은 자기 같은 사람이 없다면서 혼자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어이없다고는 했지만 사실 저도 그 말에는 공감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마 같이 살면서 못 견뎌할 사람이 있다면 저보다는 남편 쪽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거든요. 남편은 남자치고는 깔끔한 성격에 정리정돈도 잘하는 편이었고 밤에 잘 때 잠버릇 또 엄청 얌전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 반대였죠. 청소는 잘하는데 정리를 못하는 편이었고 잠버릇도 엄청 험했고요. 성격 자체가 그냥 무던한 편이었어요. 좋게 말하자면요. 다행히도 남편은 상대방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럴 시간에 본인이 먼저 나서서 정리든 뭐든 해결을 보는 성격이라 저와는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연애할 때부터 저런 성격이었죠. 친구들은 그런 저희를 보고 이제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는 절대로 헤어질 일이 없겠다고요. 당시에는 그 말을 듣는 저희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닥쳐올 일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희가 결혼을 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부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죠. 그건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1, 2년 동안은 그래, 아직은 우리가 신혼이니까 하면서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생길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결혼한 지 3년 차를 지나면서부터는 그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슬슬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보다 늦게 결혼한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를 먼저 낳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했고요. 결국 저의 제안으로 남편과 저는 난임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별일이 다 있네. 하긴 그러고 보니까 내 친구도 병원에 갔더니 둘 다 너무 건강하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했다더라고요. 저희를 더 당황하게 했던 건 특별히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원래 20, 30%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원인불명 난임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병원에서는 자연 임신을 조금 더 시도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인공수정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뒤로 몇 차례 인공수정을 시도했지만 그것도 잘 되지가 않아서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남편이 시험관 시술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거든요. 더 늦기 전에 시험관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기사를 읽었는데 시험관으로 태어난 애들 자폐 비율이 그렇게 높대. 자폐는 사전에 검사로도 못 걸러내고. 그렇대? 하긴 아무래도 자연임신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게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자연임신 시도나 다시 해보자. 응? 남편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 있는 아이를 낳게 될 확률이 있다면 차라리 낳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요. 반면 저는 그 문제가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가지고 싶으면 그런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아이를 낳는 건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 하는 일이었고 어느 한쪽이라도 내키지 않는다면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당장의 시험관 시술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그리고 문제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남편과 제 사이가 예전 같지 못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저 혼자만 느끼고 있는 감정이었고요. 뭔가가 대놓고 달라진 건 아닌데 아주 오래 함께 지냈던 부부로서의 촉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확실하게 딱 짚어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미묘하게 남편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 변화는 너무 사소해서 저조차도 긴가민가 할 정도였죠. 저를 보는 눈빛에 애정이 조금 줄어든 것 같다거나 자기 전에 하는 굿나잇 인사가 의무처럼 느껴졌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에요. 원래는 남편의 사소한 말투나 행동, 눈빛 하나하나에까지 다 애정이 뚝뚝 묻어났었거든요. 그냥 편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그럴 때도 됐지. 아니, 그게 편해진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굿나잇 인사라도 하고 자는 게 어디야? 내 남편은 할 말 있다고 기다리라고 해도 양 차고 나면 등 돌리고 코 골면서 자고 있더라. 친구들은 제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살아놓고도 아직 사랑 타령이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럴 만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달라진 게 없어 보였거든요. 친구들 눈에는 여전히 남편은 세상 다정했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저만이 그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하지만 아내의 촉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평범했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마트에 다녀왔다가 남편 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샤워하러 화장실에 들어가 버린 이유였고요. 나중에 시키려다 그냥 소화도 시킬 겸 제가 내려갔다 오기로 했죠. 남편 차 키를 집어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문을 열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핸드폰이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떨어져 있었고 그걸 집어들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저는 좌석 아래에서 길게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저는 의아해하면서 오른팔을 쭉 뻗어서 힘겹게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딸려 나온 것은 뜻밖에도 여자 머리핀이었어요. 까만색의 끝부분에는 아주 작게 큐빅이 달린 여자 머리핀이요. 그걸 본 순간 이상하게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뭔가 제가 알아서는 안 될 엄청난 비밀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요. 잠깐 숨을 멈추고 있던 저는 이내 그 핀을 집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남편의 내비게이션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나 헬스장 등 자주 가는 동선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반대 방향에 있는 주소가 자주 찍혀 있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디를 갔느냐고요. 저는 우선 그 주소를 제 핸드폰에 찍어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 가지러 갔었어? 그냥 나 시키지. 아니야. 그냥 소화시킬 겸 내가 다녀왔어.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감추고 우선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런 티를 낼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저는 미친 듯이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모든 것들이 다 의심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남편의 서재, 게임방, 노트북, 태블릿, 다이어리 등 온갖 물건들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외출을 하는 남편의 뒤를 밟기도 했고요. 남편의 핸드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풀어보지를 못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남편을 너무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언제부터야? 어? 뭐가 언제부터야? 당신 언제부터 바람 피운 거냐고, 그 여자랑. 뭐?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찾아낸 모든 증거들이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건 남편의 외도였죠.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윤나연. 그게 그 여자의 이름이었고요. 나이는 저보다 8살이 더 어렸고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더라고요. 미혼이었고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남편과는 같은 헬스장을 다니면서 친해진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요. 여보. 걔가 처음이야? 아니면 몇 명 더 있어? 나한테 또 숨기는 건 없고? 처음이었어. 정말이야. 미안해. 나도 정말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남편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바람을 피웠느냐고 묻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꼴을 보니 더 따져 물어야겠다는 의욕도 들지가 않더라고요. 따져 물어봤자 저 인간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달라질 것도 아니었고요. 너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나는 아기를 가질 생각이나 하고 있었네. 참.
그냥 기가 막혀서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생기지 않는 아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면서 남편과 함께 셋이서 행복해할 미래를 그리고 있었는데 저 인간은 그런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 나를 비웃고 있었을지 아니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자를 보고 싶어 하고 있었을지 그 생각만 하면 명치 끝에서부터 오라가 치밀어 올랐죠. 당신한테는 정말 너무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그런데 이게 사랑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뭐? 사랑? 너 방금 사랑이라고 했어? 미안해. 나 그 여자 너무 사랑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정리하려고도 해봤는데 나연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게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지금 이 모습이요. 이게 꿈이라면 정말 지독한 악몽이었겠죠.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해달라는 거야? 너 그 여자랑 살림 차리게? 당신도 이제 나랑 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어? 나 꼴 보기 싫잖아. 우리 그냥 그만하자. 야, 그만두더라도 그건 내 입에서 나올 소리지. 그게 네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지.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꿈도 꾸지 마. 심지어 그 인간은 저에게 이혼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기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까지 요구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요. 저는 남편놈의 짐을 싸서 집 밖으로 죄다 던졌고 그날부터 저희는 반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한 2주 가까이를요. 그때 제가 무슨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지옥도 그런 생지옥이 없더라고요. 이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을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을 부정하며 술을 마시다가 결국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우리의 악연을 끝내게 되었어요. 남편놈이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서 합의 이혼 조건을 내밀어댔거든요. 그 여자랑 결혼이 그만큼 간절했나 보더라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니 제 앞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조로 넘긴 이 아파트와 새로 뽑은 남편놈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파트를 팔아서 혼자 살만한 작은 집을 구하고 남은 돈으로 카페를 차렸어요. 언젠가는 회사를 관두고 나와 카페를 차리는 게 목표였는데 그냥 은퇴 시점이 조금 더 빨라졌다 생각하기로 했죠. 어차피 이 멘탈로 회사를 더 다닐 자신도 없었고요. 뭔가 환경적인 변화를 만들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 혼자서 미친 듯이 몰두할 만한 일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의 계획은 제 예상대로 적중했습니다. 새로 차린 카페는 자리를 잡기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제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고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그 일을 하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지내야만 했거든요. 그러면 전 남편 놈에 대한 생각은 잠시나마 잊을 수가 있었죠. 제 친구들을 포함해서 저와 그 인간을 아는 주변의 지인들은 하나같이 저희 소식을 듣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 인간이 바람을 피울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요. 하긴 시댁에서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누이랑 시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사과를 다 하셨죠. 그놈이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 미친 여자는 정작 다른 놈이랑 결혼했다면서? 응, 박형진도 뒤통수 맞은 거지. 이혼하고 왔다고 결혼하자고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자긴 그럴 생각 없다고 했대. 자, 진짜 거지거지한다 참. 친구의 말대로였습니다.
전 남편 놈은 저에게 그렇게 비일고 빌어서 이혼을 했는데 정작 그 상간녀는 본인과 결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죠. 저와는 이미 도장을 찍었고 그 여자는 그 여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더라고요. 더 돈 많은 남자랑요. 듣기로는 돈이 말도 못하게 많다더라고요. 그 결혼했다는 남자가 하필이면 또 제 지인의 지인이었거든요. 세상 참 좁죠. 전 남편은 그 뒤로 너무 상심한 나머지 어디 지사를 신청했다든가 하면서 아예 외국으로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불륜남으로 찍혔는데 한국에 남아있기가 남부끄러워서일 거라는 소문이 더 컸지만요. 하늘은 무하냐. 남의 가정 망치는 것들한테 천벌을 안 내리고. 야, 성미야, 걱정하지 마. 그 인간도 언젠가는 똑같이 되돌려받을 거야.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것들 중에 결말이 좋은 인간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싶더라고요. 지인의 말에 따르면 새로 결혼한 남자가 그 상간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고 들었거든요. 애도 낳고 아주 깨까지 볶으면서 행복하게 잘 산다고 했죠. 최근에는 그 남자가 무슨 외제차까지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가정은 박살을 내놓고 본인은 새 가정을 꾸려서 잘 산다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천벌을 받겠지. 저는 그 뒤로는 애써 그 인간들의 존재를 잊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컥하며 생각날 정도로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잊혀지기는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주 가끔씩 한 번씩 생각날 정도로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 어느새 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하던 카페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주변에 입소문도 타면서 옆 동네에서도 일부러 방문을 할 정도로 제법 인기 있는 곳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딱 5년 만에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주시고요. 얘는 와플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와플 아이스크림. 저는 웃으면서 주문을 접수하다 문득 여자 손님의 손을 붙잡고 선 어린아이를 보자마자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겨우 4-5살 남짓 되어 보이는 그 아이의 얼굴이 제가 아는 누군가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어릴 적 남편의 사진첩, 그 속의 얼굴과는 거의 판박이라고 할 정도로 흡사했고요. 저는 당황한 눈으로 옆을 돌아보았어요. 나이를 보니 할머니와 손자인 것 같았는데 그 손님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그제서야 누구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익숙한 얼굴이다 싶었는데 그 할머니는 바로 상간녀의 새로운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주 예전에 우연히 상간녀와 새로운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가 같이 지나가는 모습을 멀리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약간 포스가 있고 무섭게 생긴 얼굴이라 기억에 남았었죠. 딱 지금처럼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를 찾아오다니.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없었죠. 거기다 그 무엇보다 더 놀라운 건 저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사장님? 아닙니다. 손주가 참 예쁘네요, 어머님. 그분은 놀란 저를 보며 의아한 눈으로 되물었어요. 사정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는 애써 웃으면서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자리에 앉아있는 두 사람에게 음료를 서빙하면서 초콜릿 간식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안 시켰는데. 이건 서비스예요, 어머님. 사실 아기가 제 전 남편을 너무 많이 닮아서요. 그래요? 사장님 전 남편이요? 남편도 아니고 전 남편이라니. 그 의미심장한 단어에 상간녀의 시어머니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을 꺼내 전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여기요. 많이 닮았죠? 아니, 정말 닮기는 했네. 놀란 눈으로 사진과 손주 얼굴을 번갈아 보는 손님에게 저는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쵸? 살다 보니까 진짜 이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이런 우연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께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 예전에 결혼을 했어요. 전 남자친구와는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만났던 다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 거였죠. 둘 사이에는 곧 아기도 태어났어요. 예쁜 아들이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기가 아빠 얼굴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그분의 얼굴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뭐 예전에는 병원에서 아기가 뒤바뀌는 일도 흔했다고 하고 또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만 닮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오해가 생길 때 확실히 알아봐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사장님. 참, 그리고 제가 전 남편과 헤어진 이유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또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가게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손님은 이미 가게를 나간 이유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그 손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주가 아닌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네, 본인의 며느리였죠. 주문하시겠어요? 여기 내가 자주 오는 카페인데 커피 맛이 너무 좋아서 너한테도 소개시켜 주려고. 너도 커피 좋아하니까 틀림없이 마음에 들 게다. 어머니, 저희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넌 아이스라떼 마시지? 나는 아메리카노 주세요.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거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상간녀의 말을 못 들은 척 주문을 마치고 소파 자리에 한켠으로 향했고요. 상간녀는 자기 쪽으로는 시선도 두지 않자 제가 상간녀의 얼굴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 쓰러질 기세더라고요. 제 얼굴을 안 보는 척 힐끔거리면서 황급히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갔죠. 저는 커피 2잔을 들고 두 사람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저를 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승준이랑도 왔었는데 사장님이 보시더니 전 남편이랑 닮았다고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네? 그런데 진짜 닮았더라. 너무 신기하지 않니? 사장님, 우리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상간녀의 눈앞에 들이밀었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간녀는 커피잔을 놓치는 바람에 테이블 위에 그대로 엎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잔을 쏟는 건 시간 문제다 싶었죠. 아까부터 눈에 띄게 손을 떨고 있었거든요. 상간녀의 시어머니는 매섭게 눈을 빛냈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거의 확신하는 눈치였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워낙에 아이가 닮았길래 한번 던져본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승준애미 너 혹시 나한테 할 말 없니? 없는데요. 어머님, 무슨 할 말이요? 내가 지금 묻는 게 마지막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해라.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해가 잘... 그래, 네 대답은 잘 알아들었다. 시어머니는 입으로 가져가던 찻잔을 테이블 위로 탁 하고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움찔 놀란 상간녀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저에게 짧은 눈인사를 건네는 것은 잊지 않았고요. 상간녀는 허둥지둥 가방을 챙겨 그 뒤를 쫓아나갔죠. 저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입술만 깨물고서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그 아이가 정말로 내 전남편의 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상간녀가 전남편과 현남편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헤어졌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여자는 선택을 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택의 기준은 물론 돈이었고요. 전 남편에게는 물론 가정을 깨뜨린 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겠다며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필사적으로 상간녀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지만 저와 이혼하기 위해 그 많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한 뒤였으니 턱도 없는 소리였죠. 상간녀의 시어머니도 평소에 손주가 자라면서 자기 아들이랑은 하나도 안 닮은 게 이상하다고 속으로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였죠. 제 말을 듣고 그날 바로 집에 가서 몰래 아들과 손주의 DNA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요. 당연히 결론은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당장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손해배상 위자료만 1억 원이 넘는 소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사실을 속인 것도 모자라 남의 자식을 무려 몇 년 동안이나 키운 상태였습니다. 그 분노와 배신감이 오죽했겠어요? 남자 쪽 집안이 발칵 뒤집히다 못해 아주 난리가 났다고 했죠. 상간녀가 죽어라고 매달리며 용서를 구하고 또 빌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상간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러고 보니 유전자의 힘이라는 게 참 강력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 얼굴에 전 남편의 얼굴이 그렇게까지 선명할 줄은 저도 몰랐죠. 엄마 얼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뭐라고 꾸며대기라도 해봤을 텐데 정말 아빠 쪽 유전자만 100% 가져간 얼굴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니의 의심도 더 심했을 거고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 누구의 얼굴도 닮지 않은 얼굴이었을 테니까요. 나중에 소식을 알게 된 전 남편이 황급하게 귀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상간녀와 재갈합할 생각은 또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간녀는 전 남편에게 합치자는 제안을 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고 대신 양육비 소송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인생이 뭔지 참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저는 흙탕물에서 그나마 먼저 빠져나온 게 천만 다행이었죠. 남은 인간들끼리 무슨 싸움을 하든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고요. 저는 이제 비로소 끝을 내지 못했던 소설을 마침표를 찍은 느낌입니다. 이제는 한결 편하게 잠이 들 수 있을 것만 같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